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지역 유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고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님과 언론사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국립공주사범대학에 입학한 1979년 당시는 11.6 사태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국가적인 혼동의 상황 속에 있었으며 그 당시 시대적인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1981년도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대학 졸업 후에는 발령이 늦어져 대학 동기들보다 6년 늦게 당진 고대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교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구과학 교육이 전공이었지만 미발령 기간 동안 음식 배달원, 막노동, 기간제 강사 등 다양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다양한 일을 하며 독학으로 행정고시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가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로 근무하며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989년 교사로 임명되어 올해 2022년 2월 28일 천안중앙고 교사로 명예퇴직할 때까지 33년간 평교사로 아이들을 현장에서 가르쳤던 저는 과거 평교사로 계셨다가 교육감님으로 선출되시어 올해까지 8년 동안의 핵심 정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고교 평준화 정책, 혁신교육과 마을 공동체에 대한 질문과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33년 동안 제가 평교사로 현장에서 쌓아온 교육관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지철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교육감님은 그 학교 현장에서 평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교육감이 되셨을 때 그 수많은 제자들로부터 많은 그 지지와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더 크셨죠? 큰 존경을 받으셨죠? 이번에 그 3선에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제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여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사랑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실시하셨던 정책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국가에서 시작할 때 1980년 이후에 천안에서도 이제 시행이 돼서 1995년까지 이렇게 시행하다가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지역적으로 많은 그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래서 1995년부터 다시 이렇게 비평준화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그때 핵심 정책으로 평준화 이 정책을 이제 그 선거에 나오시고 또 공약으로 내세우시면서 이제 평준화가 이렇게 이제 시행돼서 지금 2016년도부터 다시 또 평준화가 이렇게 시작됐죠. 그래서 이 평준화는 이러한 그 과거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평준화에 대한 그 장점과 단점이 지금도 끊임없이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으로는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 및 고입 재수생 누적 문제를 완화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계의 확대, 학교 간 교육 격차의 완화,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반면에 그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에서의 그 효율적인 학생 지도를 어렵게 하고 학력 저하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에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시켰고, 이로 인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교심을 상실케 하였으며, 소위 명문 고등학교의 탄생을 인위적으로 막아 학교와 지역 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있어서 평준화 시대에도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비평준화 시대에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력이 하향 평준화됐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가르쳐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체감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감님이 하향 평준화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용어를 법적으로 교육감 전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네네. 고교 평준화라는 말은 그냥 언론에서 써가지고 전 국민에게 이제 보편화된 표현일 뿐이지 법적 용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잡습니다. 중학교 평준화와 고교 평준화 이 시작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됐습니다. 전체 고등학생의 75% 이상, 약 77 내지 78이 아닌가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 통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한 75에서 78%가 평준화된 학교에 다니고 있다. 즉 교육감 전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충남만의 독특한 교육정책이나 고등학생 선발 방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33년 경력을 가지신 만큼 명쾌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져서 세계적으로 창의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득과 실이 어떤 정책도 다 있는데 이제 실에 비해서 득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걸 아직도 존치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또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이제 97년도 당시에는 천안에 천안고등학교, 북일고등학교, 천안중앙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전통이라든가 색깔 자체가 완전히 지금 이제 퇴색되고 거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천안의 속칭 빅3에 속하는 천안중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저는 천안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천안고등학교나 천안중앙고, 천안북일고를 다니는 아이들은 교복을 집에서부터 입고 가고요. 가령 그 외곽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가서 교문 앞에서 교복을 갈아입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선생님을 하실 때에는 수업에 걱정이 안 되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고 저는 수업이 걱정되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보면은 한 반에 4분의 3 정도가 엎드려야 되는 현실, 고등학교 교육도 파행이지만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미 고등학교 입시에 대비해서 조금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국영수 사회과학, 음악미술, 그리고 결석 여부 이런 것만 계산해서 200점 만점에 얼마 이렇게 했고 제가 천안여고에 5년 근무할 때 한 번 1학년을 담임한 적이 있습니다. 3학년을 하다가 그때 200점 만점에 180점 이상이 저희 반에 22명이었습니다. 옆에 학교들은 아주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이제 교육 전체적인 균형 성장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좋은가. 그냥 명문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좋지만 실제로 어느 것이 교육적인가. 이런 고민들을 그 당시에 제가 80년대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국가가 교육감 전형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존치시키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왜 이래야 되는가? 일본과 대한민국, 중국은 왜 이래야 되는지. 일본의 식민지 산 나라들이 다 똑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유럽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적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의 고등학교의 특성이 다 있고 그것을 충분히 보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자체에도 그 학생들의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다양한 소질이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그것을 개발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평준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또 학교에 그 평준화 때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평준화에서 오는데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아주 탑 아이들이 타 학교를 중앙고에 오래 근무를 하셔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고충,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 자퇴자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교무 기획을 맡았을 때 한 해에 30-40명을 자퇴시켜서 검정고시를 보는 왜 그런가 물어보면 누가 괴롭혀서가 아니라 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너무 민망하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죄송하고 학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갖게 하는 것이 과연 교육자로서 이게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습니다. 서양처럼 명문 학교라고 하는 데들은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들은 한결같이 사립학교이고요. 대단한 교육비가 비싼 학교들입니다. 그런 학교를 제한 퍼블릭 스쿨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독일, 프랑스 그리고 북유럽의 나라들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제도 또는 선발 방식을 살펴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교육감 전형 이런 무자비한 방법으로 통일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학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 학교는 성적을 올리는 데가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저희도 이게 현재 교육감 전형이 완벽하게 멋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정말로 국가의 경쟁력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로 우수하고 그런 학생들을 정말로 키워낼 수 있는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시스템에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때 고교 다용화 프로젝트 300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신 이조 장관께서 약 50살의 나이에 교육부 장관이 됐을 때 고등학교를 다양화시켜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우수한 지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또는 본인의 자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지역별로 여전히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충남도 천안화산을 빼놓으면은 나머지는 다 학교장 선발입니다. 중국 같은 데는 충남보다 훨씬 더 먼저 청주와 충주가 고등학교 학생 교육감 전형을 했고요. 내년서부터는 음성이 지금 군인지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성도 교육감 전형으로 한다고 언론에서 지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지금 이제 교육감님이 이제 3선째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1선과 2선 교육감님들이 거의 그 생각들이 그런 부분의 그 교육감님들과 비슷한 생각이 교육감님들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평준화 정책 자체가 커다란 그 기조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교육감이 되면서 중요한 것의 하나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와 그리고 창의력, 상상력을 신장하는 평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충남 연구정보원을 충남 평가정보원으로 바꾸고 내년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력향상연구소를 두는 것을 공약으로 삼아서 지금처럼 4개에서 잘 고르는 것이 또는 5개에서 하나를 잘 선택하는 것이 과연 역량이 될 것인지 실제로 외국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총성 없는 전쟁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뚫고 가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의 석학들이 다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평가를 바꾸면은 학교의 시험과 또 수업이 달라진다.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부수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약점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평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얼핏 떠오르는 저희가 있는데요. 지금 그 고등학교 학생들 수행평가를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제 아까 이제 논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평가 말씀을 하시니까 수행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얼핏 떠올라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학교 현장에 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가지신 그리고 어느 선생님보다도 열정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수업 외에 과외 활동에 대해서 별도 체육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 또 영어와 일본에 능하신 만큼 그렇게 외국과 교류하는 것까지 도와주셨던 그런 것 경력 또 그 쌓이신 경륜을 저희에게도 수시로 얘기해 주셔서 제가 부족한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늘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좀 감사하죠, 제가요. 예, 그러면 저 평준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질문을 좀 마치고요. 교육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혁신학교와 그 마을학교 공동체 그 부분도 이제 교육감님이 지금 핵심 정책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네네. 혁신학교에 대한 그 부분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2022년도 그 혁신학교에 선정된 학교 한 122개 학교 정도가 되더라고요. 122개 초중고. 122개입니다. 예, 122개. 예, 122개. 예. 그 초중고 합쳐서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년당, 한 학교당 1년 동안에 지급되는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급당 그 인원수가 25명.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생각해 봤을 때 그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역차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혁신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리자 하시는 그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완전히 리더십이 완전히 발휘할 수가 없다.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주도적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교감 선생님 같은 그런 관리자분들이 많이 명퇴하고 그런 그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 원인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재정 지원과 그리고 학급당 인원 면에서 역차별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교 운영에 목소리가 좀 큰 것으로 저는 크다라고 보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면 학급 수, 학생 수 규모에 따라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거를 이제 나눗셈 하니까 4천만 원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3천 한 2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122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혁신동행학교라고 하는데 625개입니다. 625개 학교에 대해서는
단회학교 사업 선택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사업 이렇게 해서 크게 이 돈이 혁신학교에 가는 평균 금액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들은 이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학교 122개에는 2천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혁신동행학교에서는 합치면은 이것이 한 3,600만 원 정도 그리고 하나 사업 더 하면은 4천만 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오히려 비혁신학교인 혁신동행학교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혁신학교 출발할 때 전국의 추세를 보면서 학급당 인원이 OECD 평균 기준으로 볼 때 25명을 넘었으면 학생 지도도 어렵고 지식 전달 교육도 어렵고 생활교육 전반이 어렵다라고 해서 25명을 저희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잘 아시는 대로 어제도 질문 나왔습니다만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과밀학급이 많은 충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에서도 차별이 아니고 급당 인원에서 차별이 아니다.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들하고 원래는 다 함께 모이는 것을 우리말로 다모임이라고 하는데 다모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세가 드신 교장 선생님이 좀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전체 학사 운영과 그리고 수업에 관한 것 그리고 가령 학교 부적응 학생에 관한 것, 학폭에 관한 것 또는 뭐 성교육에 관한 것 이런 것 등을 얘기할 때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 하는 많은 학교들에 비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그때마다 걸러야 되는 어려움은 있어요. 선생님들도 혁신학교 근무하면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혁신학교 근무하시면은 특별히 근무 평정에서 가산점 안 드리는 건 잘 아실 테고 그래서 현재는 교장, 교감 선생님도 일이 고단하신 것 사실이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학교의 그런 특색 있는 학교 운영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교육만 우수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폭넓게 기른다는 점에서 선생님들도 교장 선생님들도 좀 힘들어도 견뎌내시고 있는 게 아닌가. 가령 아산의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당진에서 오셨는데 이분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왜 혁신학교를 하지 않는가. 대학 진학에도 그분이 가는 데마다 대학 진학이 뛰어나게 좋습니다. 대학 진학에도 유리하고 생활기록부, 학생 생활기록부 전형에도 유리한 시스템을 왜 도입하지 않느냐고 이게 전도사처럼 교장 선생님들,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연을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진 학교들은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천안이든 아산이든 또 뭐 예산이든 홍성이든 뭐 사례들이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혁신학교 중에서 마을 공동체 네. 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현장에도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떻게 교육이 정말로 아주 그 효율성이나 어떤 그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아주 그 최상의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을학교 공동체를 저기에서 마을에도 또 교사를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마을 교사. 마을 교사, 그 다음에 마을 활동가라는 그런 표현이 네, 마을 활동가. 예. 수업보다는 이제 그 연결해주는 그런 예. 역할을 하시는 분. 근데 그 마을학교 교사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마을학교 교사는 하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교사와 교육 과정과 그러한 그 어떤 그 교육 내용 그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마을 학교 그 교사 같은 경우는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예, 이 의원님이 가지신 문제 의식을 짐작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교과서입니다. 세상의 동네 어르신도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이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이 청소년이 담배 피거나 하면 너 누구 아들이지 이놈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인사도 잘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현재 아파트에서 문만 열면 앞집 아이가 이름이 뭔지 앞집 사는 젊은 그 부부의 남편 이름이 뭔지 아내는 뭐하는 사람인지 단절된 폐쇄적인 사회 이렇게 분절화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자는 것이 마을 학교나 마을 교육 공동체의 기본 취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분들에게는 자격증이 필요한 교육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방과 후 같은 때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정도의 읍면지역에 가면 마을 학교가 129개입니다. 혁신학교가 122개.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학원도 변변치 않고 특기적성 뭘 배울 만한 여건도 되지 않는 지역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당신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놀아주시거나 지식교육 또는 기능교육 뭐 마을에 계셔도 바이올린을 잘 하실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그분들이 학교 교과서를 사용해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다. 예.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계획의 내용에 보면 그 마을 교육 공동체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제 결합이라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것은 좀 어떤 이런 겁니다. 내용입니다. 재작년 올 초까지 제가 한 8군데 시군 정도를 다니면서 사례를 봤는데 가령 대산읍 같은 경우에는 대산 주민자치회에서 위원회에서 회라고 바뀐 데가 많더군요. 그 회장님이 그 대산에 초중고 학생회장을 불러 초청해서 너희들이 마을에서 아동 청소년 입장에서 우리 대산 지역에서 필요한 게 무언가를 회의해가지고 와라. 아이들은 어릴 망정, 투표권은 없을 망정, 역시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린 주민으로서 자기들의 당당한 요구, 논산의 광성면은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그 작은 동네에도 갔더니 6가지 요구사항을 쟤네들끼리 토론하는 것을 학교에서 봤고 나중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동네 주민자치회장님을 만나러 한 2달 뒤에 쫓아갔습니다. 놀랍습니다. 밤길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이 입구 길이 한 500m가량이 가로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논산시청 공무원과 논산시의 국장님까지 나오셔서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마을이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다. 이거는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이렇게 썼을 뿐이지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건 대방에서도 제가 봤고요. 공주에서도 봤고, 예, 서천에서도 봤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린 부분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또 하시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예, 네네. 예, 이 정도로. 저희도 의원님께서 무엇을 또 이렇게 고민하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점을 또 고민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뵙고서 말씀을 더 듣도록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주제를 저는 교사의 그 책무성 약화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이제 공주사범대학을 졸업을 하셨잖아요. 국립사범대학.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는 저희 그 당시에는 저희는 교사들은 정말 사명감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명감이라는 얘기는 아주 옛날 얘기가 됐고 사명감이라는 그 말 자체를 지금은 뭐 떠올리지도 못하고요. 지금은 거의 교사들이 정말로 책무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의 상황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자료도 요청을 했었는데 선생님들의 이제 그 근무에 대해서 제가 근무 상황을 올 1년 자료를 월별, 요일별로 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교사들이 이런 책무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고 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인간관계라든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학교에 존재 가치는 없지 않냐. 결국은 학원에 보내면은 그런 것들은 다 지식적인 것은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무성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왜 이런 원인이 생겨났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 행정을 맡고 있는 대표 신분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고 또 선생님들의 그런 고뇌 정말 우리 사회가 뭐 학교만 그런 것은 아닌데 놀랍도록 변해가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지치셨습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육계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말씀을 단편적으로 듣게 될 때 보면은 뭐 10여 년 전에 비해서 근무하는 자세나 이런 것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안정성으로 교직을 택하거나 또는 교사의 보람을 생각해서 교직을 택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이쪽에 그 자리를 내줄 만큼 이제 인기를 잃어가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 새내기 선생님 발령나셨을 때 특강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살았던 시절을 얘기하면 라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짧게 몇 마디를 합니다.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3년 정도 쓰면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거나 수필가가 되거나 시인이 되거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동요 동화 작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지나서 일기를 읽어보면은 열정은 넘치되 파토스는 넘치는데 이게 이제 좀 부족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로도 안 되는 시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뭐 군사부일체 이런 말을 예스런 표현을 꺼내지 않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는 한 5년 정도, 5년에서 6년 정도 됐습니다. 아동학대법이 강조되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야단치는 이야기들이 녹음되거나 이래서 이것이 이제 아동학대로 몰리거나 한 5분 정도 세워놓고 주의를 길게 줬다거나 이런 등등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내가 교사로서 그 전에 해오던 일들을 좀 내려놓기 시작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강구해야 된다. 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40, 50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 리더 교사 연수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초중고 선생님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좀 대책으로서 많이 부족합니다만 해소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부분은 그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데 일반 그런 분들은 그 체감을 못 하시거든요. 정말로 모르십니까? 예, 정말로 심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많이 떠올랐던 그 학생 인권조례. 네네. 그 부분은 너무 이제 학생들의 그 이제 그 인권이 너무 이제 그 강화되고 그쪽에 이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역으로 선생님들의 교권뿐만 아니라 교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자체 직무 자체도 상당히 이완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 자체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조례로 학생들이 인권이 됐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선생님들의 그 권리, 교권, 그것도 강화가 되는 그 정책이 조속히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우연히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학부형님한테 지금은 중학생들이 이런 그 심각한 현상이 있는데 이게 벌써는 이제는 초등학교도 이게 내려가기 이런 현상이 되기 시작했다. 어제 제가 이제 그런 전화 통화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현장에 정말 그런 부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그리고 이 교육이 우리나라 이게 100년 되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아이들의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로 더 어렵지 않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학생인권조례만 만든 것이 아니라 교권보호조례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또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서 좀 오해해서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의회 학생들이거든요. 그 의회 50명 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대등하게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학교 계실 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4종의 자료집을 수업용 자료집을 만들었고 4가지의 애니메이션과 동영상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보급해서 우리 어린 나이에 잘못 이해를 해서 과도하게 나는 다 할 수 있다. 다 해도 돼. 내 것만 존중해야 돼.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들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학생인권조례가 2020년 7월 10일 날 통과됐는데 그 이전에도 교권 침해나 또는 수업 방해에는 그 숫자는 비슷합니다. 지금 충남교육청만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의원님 말씀 우려대로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 차분하게 잘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익 교육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충남 교육정책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성과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창의적인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사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며 교권이 확립될 수 있는 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의 새로운 변화로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100년대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3기를 시작하신 김지철 교육관님, 충남 교육정책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26만 학생들 정말 제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